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난주에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 하더니 오늘 아침엔 바로 초겨울로 간 것처럼 대구 경북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구미 등 경북 1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구도 오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내려갔고 낮 최고 기온 17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설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1월 14일까지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체계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채널도 늘린다고 하고요. 이런 자연재난 대비뿐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 대비도 또 더 중요한 때가 됐죠. 특히 10월 들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난방을 시작하기 전에 보일러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또 캠핑이나 차박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난방기구 사용에 아주 주의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포항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왜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초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등 경북 북부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시작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도 안동 15도, 영주 14도 보이면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이 오는 21일까지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 관련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 및 대안 검토를 통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서 행정 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찬 공기 밀려들면서 기온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아침 기온 포항 8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았고요. 낮 동안에도 17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 때이른 추위는 주 후반부터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발효되어 있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호미곶에 있는 다무포 하얀 마을이 2022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으뜸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경북도 22개 시군 대표 마을이 참가해서 이 마을에 유서 깊고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올해 포항에서는 다무포 하얀마을 주민들이 참가해서 한국의 산토리니를 꿈꾸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특히 해녀복을 입고 지역 해녀들이 물질한 돌미역과 전복 등으로 끓여낸 해녀 라면이 큰 호응을 얻었고요. 나만의 고래 그리기와 해녀 체험 등 이색 체험뿐만 아니라 해녀 굿즈와 다무포 고래미역과 같은 지역의 특산품도 함께 선보여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18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한적한 어촌마을인 다무포 하얀마을은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했었지만 2019년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하얀 담벼락과 파란 지붕으로 새 단장하면서 찾고 싶은 마을, 머물고 싶은 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13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1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의 해양경찰 최초로 전기 순찰차가 배치됐습니다. 동해해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동참을 위해 해양경찰 최초로 울릉파출소에 전기 순찰차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울릉군에 배치된 전기 순찰차는 완충 시 최대 420km까지 주행 가능한 최신 전기차입니다. 동해해경은 이번 전기 순찰차 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을 실천해 심각한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노후 순찰차 교체 시 전기 순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대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코로나 재유행입니다. 네, 안 그래도 겨울 되고 추워지고 그래서 이야기 나올 듯 했습니다. 시작되는 건가요? 겨울 재유행? 네, 어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주간 일평균 2만 명대 확진자 수준에서 유행이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 추세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네. 현재는 감소세가 멈춰서 정체기에 머무는 시기지만 앞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이 늘면서 유행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고위험군 그러잖아요. 네. 백신 접종해야 되죠. 새로 뭐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은 4개월이고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은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네. 8월 이전에 마지막 접종을 했거나 6월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에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정부는 인구의 1,300만 명 정도가 12월까지 방어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만 재유행 시기에 면역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겨울 재유행 규모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겠다네요. 네. 올 겨울은 7차 대유행이 되는데요. 앞서 6차 대유행을 되돌아보면 2,400만 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정 위원장은 백신이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재유행이 안 오는 게 가장 아이고, 좋겠지만 그게 뭐 조금 더 되나요, 과하게 그죠? 네, 네, 철저한 준비가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뭐 이미 코로나 없는 종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못 쓸 것 같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감염병 위기 단계를 낮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염병 위기 단계와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지금은 간심,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중에 심각 단계입니다. 네. 이 경계 단계로 내리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중대본을 해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다만 단계적인 완화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나 등급을 조정하면 의료 대응 체계도 코로나, 비코로나 질환에 구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로 네. 전환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 독감 진료를 보듯이 이번 겨울에 코로나19를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해서 현장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부당대우입니다. 부당대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한 간호사들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네,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245개 병원 간호사 76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병동 폐쇄 뒤에도 기존 근무 부서에 돌아가지 못한 간호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당했다고 했고요. 네.
또 다른 부서로 배정받은 간호사 대부분이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네. 일부는 타 부서 근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부서로 돌아가지 못하는 간호사들 네. 얼마나 낯설고 힘드시겠어요? 네, 네. 인력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거나 매일 다른 병동을 돌며 헬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타 부서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데 분노를 느꼈다. 이런 답을 했고요. 네네. 특히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당해서 절망했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대부분의 간호사는 다시 유행이 확산하면 코로나19 병동 배치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간호사로서 위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한 약 30%는 감염병 병동에 다시 배치되면 사직하겠다는 아이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네. 얘기도 나오면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이라는 공치사도 물론 합니다만, 그리고 소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네.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합당한 대우와 보상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운 간호사들이 환자가 감소한 이후로는 잉여 인력 취급을 당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네네. 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정명령과 병원의 일방적인 인사를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화장입니다. 화장이요? 네, 화장? 네. 아, 얼굴 하는 화장이요? 예, 예. 어떤 얘기예요?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이 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가 있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었는데요. 네. 문제가 됐던 A 씨는 고위급인 경영기획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에게 평소에 얼굴이 좀 어둡다 이렇게 말하고요. 개인 면담 과정에서는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면담에서 전 직장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부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되자 파면당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소송을 제기한 게 이 고위급 경영기획실장이었던 네, 이분이었군요. 파면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거죠. 네. 네. 아, 이건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했을까요, 설마? 네, 이 A 씨의 행동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지속해서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요. 거부당하자 책상 위에 있는 인형을 주먹으로 어머머. 치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당시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고요. 또 무기계약직에게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부적절한 발언도 아이고, 했습니다. 네. A 씨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말한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기계약직 발언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존부터 존재하던 차별을 그대로 언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전부터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인식을 맞습니다. 못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재판부가 파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파면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 네, 재판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네.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해당 발언이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건 성차별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무기계약직 차별 발언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네. 또 A 씨의 이런 부적절한 언행으로 근무 환경이 악화됐고 다수의 직원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당 그
그 재판이 다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3심까지 다 끝난 겁니까? 1심이 끝난 것 1심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예, 예. 거예요. 아, 예, 꾸준하게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그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SNS인데요. 트위터. 예. 네. 다만 국내에서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네. 예. 이 텔레그램처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텔레그램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 SNS별로 피해자나 관련 기관의 삭제 요청 통계를 보면요. 전체 5천 건 가운데 90%가 트위터였습니다. 네, 트위터에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제작 유통의 통로라는 비판을 이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에도 뭐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 미성년 성착취물 네. 올려가지고 운영자 구속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트위터의 경우에는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성인보다 1,600건 정도 더 많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삭제 요청 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건 불법 촬영물 신고였고요.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도 트위터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SNS가 어쩜 네.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악용이 될까요? 네,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업체들이 이 불법 촬영물을 인식하면 삭제, 접속, 차단 조치를 즉각 해야 하는데 네.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업체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성착취물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맞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행정 공백입니다. 네, 어떤 얘기인데요? 카카오톡 얘기인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또 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취재해 보니까 네. 이 카카오 마비 사태 때문에 네. 뭐 경찰이나 공공기관도? 네, 소방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내부망 있어도 외부에 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단톡으로 만들고 하죠. 예, 이 카카오 공화국의 어떤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네. 또 독점적인 이 시장 구조 맞습니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네.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연결되게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의존도를 좀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네, 일단 예전에 보면 이제 QR 체크인 같은 네, 경우에도 네, 맞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맞아요, 이용했고 맞아요. 그죠. 백신 접종 예약 그리고 병상 배정까지 굉장히 많은 공공 영역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맞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가만히 놔두면은 기술적 자연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성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준비하는 잔치죠. 한마당 장터, 사회적 경제 한마당 장터가 지난 주말에 수성못 상하동산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윤가영 리포터도 다녀왔어요.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성구 사회적 기업들이 준비한 한마당 장터는 벌써 6회째 맞는 행사였습니다. 네. 50여 개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 광주 남구, 또 영주, 의성군 등 다양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네, 먼저 수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문성환 회장과 또 자매 결연을 맺은 광주 남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정을 받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받는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들, 그리고 자활 기업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제6회 수성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장터는요, 지금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
수성구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1년간의 활동들을 모아서 연대와 네트워크를 위한 행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와의 연대는 특히 2020년도 코로나가 대구 지역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를 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들을 공수해준 아주 고마운 지역적 연대체입니다. 광주 남구가 대구 수성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높은 집값 그리고 상대적 주거적 빈곤의 격차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광주 남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인적 물리적 교류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장 김은입니다. 저희 남구는 특히 교육의 도시여서 공예상품을 통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손뜨개 제품이나 가죽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누구나 우리 시민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방향성을 보고 우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광주하고는 달구벌, 또 빛골 이렇게 해서 동맹맺고 여러 가지 그 민간 교류도 많이 하고 네. 관 교류도 많이 합니다만 보기 좋네요. 이렇게 사회적 기업도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의 대부분을 다시 사회를 위해 재투자를 하는데요. 네. 기업을 운영하는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성에서 예비 마을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농부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님들을 위해서 B급 농산물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 상품으로 해서 거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가에 다 구매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뭔지, 이 기업에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좀 더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거의 가치보다 좀 더 많은 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서로 소통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제가 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았던 것을 다시 사회로 환원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급여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성구 지역자원센터에서 취약계층으로 참여했는 분들이 이제 자활기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만드는 과정이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사회 공헌이 많다 보니까 하기가 좀 괜찮았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가지고 참 생활하는 거나 모든 사람들이 지루한 생활을 이뤄가다가 그래도 이제 좀 더 힘을 탁 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나 이익 같은 거를 네. 다시 이렇게 사회에 돌리거나 아니면 그 이윤 창출한 걸로 다시 뭐 연구를 하거나 그죠?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 함께 잘 되자라는 선순환 구조라 사회적 경제 기업은 참 많이 잘 되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 한마당 장터도 연 1회 열리고 네.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부스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신제품을 소개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부스와 또 교육체험, 서비스 체험 부스, 그리고 판매 부스, 또 문화 공연을 지원해주는 기업까지 아주 알찬 행사였는데요.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시장은 굉장히 작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생각보다 대구에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는 참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어서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 사회를 위해서 한번 환원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는 생존 본능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 같이 여러 방면에서 완성형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 이벤트 참여라든지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더 알게 되고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여성이니까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그렇게 사회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구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구나를 한마당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제품군과 체험군 아니면 홍보 기업들이 많잖아요. 좀 많이 이렇게 협업도 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수성구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 장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윤경 리포터.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가스판매조합이 지역 곳곳에 가스 안전 점검을 해달라는 게시물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궁금한 것들 좀 알아보죠.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공하성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하성입니다. 네, 무주에서 일가족 사고가 있었고 포항에서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위들 좀 파악해 보셨죠? 네네. 네. 지난 9일 무주에서 기름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11일 발생한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이것은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 사고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그 3명의 투숙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모두 다 일산화탄소 흡입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예. 그래서 포항의 모텔은 그 경찰의 현장 검증 결과 그 중앙 난방식인 해당 모텔방 내부에는 그 가스 누설 경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하 보일러실에만 그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었는데 네네. 사고 당시에는 또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근데 살펴보니까 이것은 가스가 누설된 것이 아니고 네. 가스 보일러가 연소되면 그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배출되는데요. 예. 그 가스 경보 그렇기 때문에 가스 누설 경보기는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산화탄소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그 배관을 타고 그 호텔방 천장 위 환기구로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보기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네. 연탄 예전에 쓸 때는 진짜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연탄 가스에 중독됐던 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좀 잊고 지냈던 듯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르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네. 우리 몸의 폐에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와 결합해서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유독가스에 들어있는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갈 자리를 이 일산화탄소가 차지를 해서 산소 공급을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런 유독가스 흡입 환자는 그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주어야지 그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은 가스 보일러를 씁니다. 근데 이제 기름 보일러도 여전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무주는 기름 보일러 사고였고 포항은 가스 보일러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가스 보일러를 한 90% 정도 사용하고 네. 기름 보일러가 이제 약 10% 정도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 기름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거름이 많은 연소 부산물 때문에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이 오히려 더 가스 보일러보다 높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소방점검도 받지 않아도 전혀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규제 측면에서 보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1년에 그나마 2차례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기름보일러의 점검은 온전히 그 개인의 몫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차박 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도 또 사고 많이 나고 또 목숨을 잃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차박이라든지 캠핑, 글램핑장 같은 야외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위에 대비한 그 캠핑용 난방 제품들이나 숯불 화로 이런 기름 난로를 이용해서 그 추운 밤을 지나다가 그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차박이라든가 캠핑을 할 때 그 밀폐 공간에서 등유 난로라든지 석탄 연료 등을 장시간 작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구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이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됩니다. 텐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텐트 한쪽 면을 충분히 개방한 상태에서 이런 그 화기를 취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춥다고 이제 안 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뭐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다가 캠핑장에서 연료를 진짜 다양한 걸 뭘 많이 쓰시던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는 잘 쓰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지까지를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네. 네. 소방본부에서 그 측정한 실험이 있는데요. 네.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캠핑 난방기구에 의한 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성을 그 알리고자 그 텐트를 밀폐 상태에서 그 난방기구를 사용해 보니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시간대별로 그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숯을 활용하는 화로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500ppm 이상 바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작동이 됐고 17분 정도 지나니까 2000ppm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2000ppm 정도라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농도가 됩니다. 네.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식당에서 우리가 숯불구이를 해서 먹더라도 숯불 가까운 곳에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해도 1000ppm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무섭습니다, 진짜. 그죠? 네.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좀 편안하게 쉬러 가니 황토방 이런데요. 여기도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2019년 그 1월에 발생한 개인 황토방에서 부부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2020년 5월에는 그 개인 황토방에서 그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그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기촌이라든가 시골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나무를 떼서 이제 황토방이나 온돌방을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화목 보일러에서 나무를 떼면 나무가 타면서 수초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수초의 주성분이 바로 이 탄소입니다. 네. 그 잘 마른 나무와 뭐 공기 흐름이 원활한 날씨에서는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극히 적지만 젖은 나무라든가 또 날씨가 흐리면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아주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돌방에 틈이 생기거나 그 굴뚝이 막히는 경우 일산화탄소가 역류되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 일단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그 가스나 기름이나 여러 가지 뭔가를 떼서 일산화탄소가 나올 위험이 있는 곳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안전의식 이런 것도 참 많이 모자란 듯 하고요. 네, 법적으로 미비한 건 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통계가 다 많이 나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이 매년 5명에서 10명씩 발생이 됩니다. 네. 올해도 벌써 10명 가까이 벌써 되죠. 네. 그래서 5년 통계를 보면 약 40건 정도가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보일러 문제로 인한 사고가 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산화탄소 중독에 있어서 이 보일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완책이라고 해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면 나오고 또 날이 추워지면 어떤 대책들을 발표는 하는데 말이죠. 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018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원도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이제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 시설에는 이전에 지어졌거나 새로 지어지거나 관계없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해서라도 그렇죠.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에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는데 보일러를 재가동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미리 연통 청소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 경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고 가스 누설 경보기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일러를 가동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를 감지하는 것이고요. 이 가스 누설 경보기는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연료가 누출될 때 이를 감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경보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가스 누설 경보기 외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설치돼야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제 뭐 포항에 모텔처럼 이런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집들 일단 이렇게 되면 보완을 뭔가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는 방법 뭐가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는 환기구라든가 환풍기 설치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보일러실과 방이 붙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위험이 있는 건물은 이 또한 보일러가 가동되는 곳에 환기구 잘 설치하고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설치하고 또 보일러를 틀었을 때 평상시보다 소리가 우웅하고 크게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역화 현상으로 보일러 연통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일러 청소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휴대용 가스 경보기 이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장 갈 때도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비치하고 가지고 가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백 겸임교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0.5%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가 된 거죠? 네, 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뭐 뉴스도 계속 나오고 뭐 그래요. 네. 오늘 금리 얘기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를 한 해로 보면은 막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번 개최를 합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7차례 위원회를 열면서 이제 금리를 6번 올렸는데요. 한 번 남았네요, 아직. 그렇죠. 네. 지난 연말에 이제 1%이던 기준금리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이제 0.25% 올랐고 2월 달에 한 번 이제 동결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에 이제 각각 0.25%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1.75% 되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물가의 이제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7월에는 자그마치 0.5% 인상하였는데요. 지난 10수년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단 0.5% 인상할 만큼 물가 상승이 엄청났던 거죠. 이제 다시 8월에 0.25%, 10월에 0.5%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인상하게 되어 현재는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남았는데 인상하겠죠? 네. 미국의 연준도 8번을 하는데 네. 11월, 12월에 2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11월 24일 한 차례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겠지만 우선 하여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0.25% 인상할 것이냐 0.5%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네. 현재 전망으로는 하여튼 0.5%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3.5%까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네. 뭐 가게도 당연하고요. 산업에도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 전 세계가 일단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는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한 번에 0.5%나 0.75%까지 네네. 인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0.75%를 연속 3번이나 이제 맞아요. 인상을 시켰는데요. 네.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금리가 역전되면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 국제 이자율이 상승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이 더 높은 이자율을 향해 유출되기 나가겠죠. 시작하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자본 유출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이 있거나 대출을 좀 싸게 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죠. 은행을 바꾸기도 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돈을 빼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적절히 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밖에 인상시켜서 좀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막 1,400원, 1,500원 막 이랬어요. 네. 지금 뭐 1,400원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이제 영향력이 강한 미국이어도 달러로 한국에 투자할 수는 없기에 반드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는데요. 이 빠져나갈 때는 반대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달러 수요가 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화 수요는 감소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니까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잡혔나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아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은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고 이제 총 수요가 억제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이 안정되고 하락한다는 게 우리가 흐름이 그렇다. 경제 논리입니다. 네네. 근데 아무리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하더라도 공급 측은 이제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수요라도 억제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것이 이제 차선책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게 한번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도 인플레가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이제 심리가 형성되는데요.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것은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와 같아가지고 초반에 잡아주지 않으면 끝없이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 기대 심리를 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물가를 상승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연달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산업이라든지 가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은 양의 이제 돈을 찍어냈고 그랬죠. 또 정부는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네. 이 시중에 많이 풀린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 초에 중국 상해가 이제 완전 폐쇄되면서 이 제품의 유통이 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또 세계 각국에서는 팬데믹 사태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증가하며 보복 소비로 이제 물가가 또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다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석유, 가스 등 이제 에너지가 이제 급등하면서 영세적으로 이제 맞아요. 물가를 인상시켰는데요. 네네.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를 차단해서 올겨울 유럽은 아주 이제 혹독한 겨울을 보낼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쟁으로 이 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의 곡물지대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극심한 가뭄, 이상 고온으로 세계의 농산물 착황 재배도 예전 같지 않은 점도 물가 상승의 이제 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월급 말고 다 올랐다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물가는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네, 통계로 나오는 수치보다 이제 체감하는 물가는 이제 맞습니다. 훨씬 더 높은데요. 그렇죠. 우선 물가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도는 2019년도 대비하니까 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는 6.3%로 아주 높았죠. 네. 그리고 이제 8월에 5.7%, 9월에 5.6% 상승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6월 달에 9%까지 치솟았던 그랬죠. 물가가 네네.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이제 한 8%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네. 추세를 보이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연합 EU도 8월 말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물가도 이제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기름값도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지만 유류세 이제 완화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억제를 보완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기, 가스비의 비용도 이 정부가 이제 한국전력이 막대한 적자를 이제 당겨하면서까지 물가 이제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죠, 또 그러면. 네, 조만간 요금 상승도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저금리 때 돈 벌겠다고 아파트 투자한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제 어떻게 할지 너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 게 2021년 8월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가 한 2% 중후반대 그렇죠. 저금리였었습니다. 네네. 예금 금리가 0.9%에서 1.2% 수준이었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제 오르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좀 냈죠. 그런데 이제 불과 1년 2개월 사이에 대출 금리가 약 2배 뛰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쉽게 늘어나지는 않죠. 이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집값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불안하기만 하죠. 또 시장에서는 수요자는 없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게도 한계 기업처럼 근로소득과 소득으로 이제 원금과 이자 상환마저 어렵다면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네. 시점이 옵니다. 네. 지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팔고 갈 것인지 또 아니면은 개별 주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매가 되겠죠. 네.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손실을 털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년 뒤에 있을 반등 시기를 기다릴 것인지 네. 둘 모두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경제대고 한의대학교 송원배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저물도록 몰랐네. 네,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가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연호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으로 담티곡의 2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국제보상로는 동신교에서 서대구공단 내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신천 동로 살펴보면 두산교에서 상동교 구간 서행 흐름 보이지만 상동교부터는 침산교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합니다. 학정로 매천초등학교 앞에서 70로 내거리 구간 20km 속도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작업 구간 보면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톤 와촌 부근 15.3km 지점부터 와촌터널 부근 11km 지점 1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 살펴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 대학 연구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했는데요. 불안, 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 28조 원에 달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손해배상 비용도 포함됐고요. 악성 댓글의 폐해를 알리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어지는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